네, 오늘 강의도 역시 이제 8번째 습관인데요. 이 책을 이제 강의하는데 뭐 그전까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3년, 4년이 걸린 것 같고, 뭐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빨리 이거 끝나고 다른 뭐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 저기 제가 최근에 입고 있는 소셜 미디어 바이블 뭐 이런 거 하면 즉각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거 몇 개 얘기하면 또 이걸 몇 번 사용을 하면 순식간에 많은 돈을 잠깐 동안 벌거나 아니 많은 답이 나올 텐데, 하지만 저거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 책이나 저 방법은 6개월 후나 1년이 지나면 누구나 아는 거거나 쓸모없는 것들이 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30년, 40년을 가도 충분히 계속 도움을 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저 책에 보면은 소셜미디어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근데 역시 뭐 모든 성공의 스토리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한 줄 몰랐죠. 절대 몰랐어요. 그 뭐 비전을 받대는도 뭐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죠. 그리고 항상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뭐 의아해하죠. 왜 이런 걸 하는지. 하지만 어떤 빛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내면의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내면의 소리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줬고.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못했던 거죠. 그 내면의 소리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항상 어렵죠. 그리고 항상 저한테도 숙제고,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할 때 다시 이 책을 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저 책은 열 때마다 답을 다르게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면서 또 배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유명한 작가고 되게 오래된 사람이라 그런지 사진을 제일 좋은 걸 가져와도 이렇게 되네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신뢰받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근데 이제 신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사랑이라는 거는 이제 일시적이죠. 뭐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하지만 신뢰받는 거 같은 경우는 또 사랑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뭐 은혜 씨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조절할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신뢰는 그럴 수가 있죠. 더 오래 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뢰받는 거, 신뢰의 속도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은혜 씨하고 저하고는 이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신뢰가 쌓인 거죠. 그래서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죠. 웬만하면 그냥 하지. 이게 신뢰가 서로 쌓여서 그런 거예요. 신뢰가 서로 쌓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좋은 거라도.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신뢰를 많이 쌓아야겠죠. 그래서 저랑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해본 사람들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신뢰가 쌓였겠죠. 그러니까 뭘 하자고 할 때 바로바로 생각을 안 하고 받겠죠.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나 모든 것들의 어떤 장점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신뢰를 깊이 쌓여있는 그 신뢰, 얼마나 그 신뢰가 강한지에 따라서 효율성은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했던 것 또한 여기에 딱 맞는 이론이죠. 제가 어떤 비전을, 아까 왜 성재씨가 더 많은 비전을 제시해주지 그랬냐고 했지만, 그건 더 많은 비전을 제시해도 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신뢰가 딱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죠. 그 많은 비전을 얘기할수록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이 친구한테도 아직은 이 친구랑 나랑 신뢰가 많이 두텁지가 않구나, 이 친구가 나를 신뢰를 하는 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뢰가 쌓여야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앞으로 신뢰를 쌓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네요. 그것들이 이제 나와요.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그럼 신뢰라는 게 뭐냐,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신뢰는 신뢰성에서 나오는 거고, 이 두 가지의 바탕에서 되는 거죠. 하나는 성품, 하나는 역량. 성실성은 뭐냐면, 그때도 잠깐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성실하다는 거는 계속 어떤 걸 지켜나가는 거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긋남이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계속 공부를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아침에 9시에서 12시까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럼 저 사람은 성실하다 그러죠. 계속 지키니까 약속을. 그럼 약속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전제 조건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일 연속 밤은 새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급한 마음에. 그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서 그런 거죠. 마치 그건 우리가 높은 건물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요. 63빌딩에 한 30분 정도 와서 마음을 되돌리는 거죠. 나 안 뛰어내릴래. 그래도 떨어지는 거죠. 이런 걸 자연의 법칙이라 그러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세상에 맞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남을 돕는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이 좋게 해주죠. 하지만 남에게 사기를 치는 거는 10번 이상 사기칠 수가 없죠. 한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성실해지려면 최소한 이 두 가지 요건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원칙하고 자연의 법칙.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일들, 세상에 기여하는 일들을 하면 내가 성실하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만들죠.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아니면 내가라도 도와줄게 라고 해서. 하지만 나만 잘 되는 일이면 오래 못 가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게을러지면 그냥 게을러져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성실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뭐 아침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일어나고 뭐 어디 학교를 맨날 일찍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건가. 그건 자연의 법칙이랑 원칙에 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게 성실성이 있는 거예요. 혜림 씨가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면은 어떻게 약속을 잘못하거나 약속을 여러 개 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건 자연의 법칙이 어긋난 거예요. 원칙은 지켰는데 남을 경청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뢰가, 성실성이 유지가 안 되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켜야 이 성실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성숙성은 뭐냐면 이렇게 성실해지면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맞는 일하고 자연의 법칙하고 원칙에 맞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성실해지는 거죠. 그 성실성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갖는다고 해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는 내가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내가 성실하니까. 그렇죠? 그 용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풍요롭겠죠. 잘 해주겠죠. 친절해지겠죠. 그런 모습을 성숙하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많아 보이고 뭐 이런 게 성숙한 게 아니죠. 이 두 가지. 일단 풍요의 심리.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은 친구가 잘하면은 괜히 내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죠. 나쁜 마음이 아니고 친구 잘하는 꼴을 못 보거나 아니면 친구가 잘해서 날 학대를 하죠. 옛날에 정서 씨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풍요의 심리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평생 안 풀리는 고민인데 화이트보드에다 쓰면서 이걸 풍요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억을 벌죠. 올해.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돈에 합하면 그것도 해운대에서 모래알 하나 가져간 거거든요. 해운대에서 모래알 가져간 게 다른 사람한테 큰 피해가 끼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부산역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그 모래알이 얼마나 묻었나 체크해가지고 다시 모래알을 갖다 놓겠죠. 하지만 그 정도도 안 돼요. 1000억이라는 돈도. 세상에 풀어진 돈에 비하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힘을 합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품이에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런 성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리더들 특징이 성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역량 같은 경우는 쉽거든요. 첫 번째는 기술적. 내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가 이건 볼 수 있죠. 두 번째 개념적. 내 개념적이랑 얼마나 이런 기술적이나 아니면 흐름 같은 것들을 통찰력 있게 잘 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상호 우전성은 사람들끼리 같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 역량하고 성품. 이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지혜가 생기죠. 거기에 판단력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뢰성의 요건이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단어들이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잘못 생각할 때는 기술이 100이고 뭐 여기서 나머지는 50, 50, 50이고 성실성이 빵이다. 그러면은 기술이 100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 평균으로. 그게 아니죠. 이거는 저울 같아가지고 한쪽이 무거우면 뒤집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는데 남을 속이고 이러면 더 기분 나쁘죠. 얘가 똑똑한데 나한텐 자꾸 거짓말을 해.
멍청한 애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죠. 이건 뒤집어져요. 저울 같은 거라. 한쪽이 너무 무거우면 다른 것들에게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지혜와 판단력은 그거죠. 위대하고 지속적인 성공과 신뢰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 이런 것들.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제 사람이.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건 뭐 아웃소싱 생기고 인소싱 생기고 뭐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죠. 여러 가지 소싱이 생기고 개념적인 것도 정말 파악하기 쉬워지고 기술도 금방 갖출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성품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신뢰, 성숙, 뭐 성실성, 성숙성, 풍요의 심리를 이제 기업에 보여주려면 어떤 일을 일정하게 오래 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컨텐츠는 이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이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보시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지만 이제 이런 신뢰성이 적을 때는 낮은 신뢰가 있을 때는 간접세, 세금 중에서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소득이 많은 수준대로 가져가는 거고 간접세는 그 담배나 술이나 라면에 붙은 세금이라 이거는 내가 소득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되죠, 사면서. 근데 신뢰가 낮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신뢰가 바닥이라면은 물건값보다 세금이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이 원가는 100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은 막 10,000원, 20,000원이 되는 거죠. 신뢰가 계속 없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쉬운데 이건 전달하기도 쉽거든요. 기술이랑 개념이랑 상호 우전성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은 전달도 안 되는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측정하기 쉽다는 거는 형편없다는 거거든요. 측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건 측정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건 점점 아마 쉽게 얻을 수 있는 거가 될 테고 쉽게 얻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다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집중하는 게 성공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 성품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말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점점 효율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 적어지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제 육체적으로나 생각을 하는 것보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판단력은 거기서 나온다 그랬고. 그럼 자꾸 조직에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복잡계 경제학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거쳤는데 뭐 하나만 딱 끊어지면 전부 다 정전되듯이.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할 때는 이런 기분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랑 다른 서커스인데 다른 단원이고 얘네 서커스는 우리가 망했으면 좋겠고 전 여기서 에이스죠. 그리고 얘가 실제로 제 손을 안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큰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된다면 전 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나 보여주냐가 중요해요. 아웃소싱을 맡겼어요. 실력 좋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게 숙제가 된 거예요. 스티븐 코비는 그걸 훨씬 오래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구른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미리 선물을 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리 선물을 주면 뭐가 생기죠? 꾸준히 주면. 그래서 그 신뢰가 쌓인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죠? 짧은 기간에 연적으로. 전 신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 어떻게 보여주죠? 있나요? 10분 안에 신뢰를 보여줄 수 있나요? 신뢰가 없는데? 없죠.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옛날에 뭐 부잣집이나 성공한 집 아들들한테는 그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뢰가 중요한 것 하면서 신뢰를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분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점수가 왜 높았는데 취직이 안 될까? 나는 분명히 여기에 맞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의 답은 거기에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이라는 걸로 사람들을 많이 받아요. 왜 추천을 받냐면 얘가 못할 때는 그걸 추천해준 사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잘못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만약에 15명이 이 사람을 추천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이 못하면 그 15명이 가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 뽑는, 그래서 낙하산이 생기는 거예요. 뒤에 그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지만 그 낙하산 한 사람은 그 낙하산 해준 사람한테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니까 기술 한두 가지만 놓고 보는 거죠. 기술이야 뭐 책 넘기거나 뭐 몇 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의심스럽다면 이 꼬마애가 과연 이 손을 잡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신뢰가 있으면 저렇게 그네를 타고도 잡는데 그물이 없어도 잡을 수 있을까요, 꼬마애가? 옆집 아저씨 같은데 못 잡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도박을 걸 때, 기회의 도박을 걸 때 신뢰에 대한 도박을 거는 거예요. 신뢰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신뢰를 쌓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죠. 예입은 그거예요. 우리 통장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신뢰를 쌓는 거고, 이거는 인출을 하는 거죠. 그냥 필요한 희생이고 원칙인데, 먼저 이제 이해를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예입이죠. 그 다음에 내 처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라는 건 인출이죠. 이거는 참을성과 애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정말 웬만하면 책사리를 안 쓰려는데 이 책사리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항상 자식을 위해서 청소랑, 뭐 저희들이랑 비슷한데 청소랑 빨래를 막 해줘요. 옷도 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옷을 다려주고 음식을 잘 만들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날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항상 불행해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저 아들이나 뭐 부모님이 뭐 다른 사람이 원했던 거는 그냥 하루 맘 편하게 재밌게 화목하게 지내는 하루였던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어려운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해시키려고 한 거죠. 거기에는 참을성이고 자신의 그 자기 혼자 생각이잖아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왠지 맞을 것 같은 일이 상대방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럴 때는 상호 이해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약속 지키기랑 안 지키기. 약속 지키기 안 지키기가 되게 도덕책 얘기 같죠. 하지만 그 약속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원칙이나 자연의 법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들. 내가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정선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뭐 예를 혜림이도 만나고 은혜도 만난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 약속을 계속 하고 지키고 하면 그게 쌓아져요. 먼저 계속 이해해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가만히 있으면 안 좋아지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컨텐츠를 만들자고 한 거는 컨텐츠는 매일매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이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직성하고 솔직성.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서 교묘한 조작을 하죠. 그 교묘한 조작이 뭐냐면 사실에 맞지 않은 얘기, 믿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자기한테 좀 불리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교묘하게.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가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옛날에 만났던 여자 중에서는 그 제가 바빠서 못 만난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갑자기 지구가 이렇게 멸망할 수도 있고 막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막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자동차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넌 왜 날 안 만난다고 그러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건 교묘한 조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에서는 100% 확률이 맞아야 되는 거고 사회과학에서는 경향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경향성보다. 이렇게 교묘한 조작을 하는 거죠. 그건 애고하고 오만하고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서 그렇죠. 교묘하게 거짓말 비슷하게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맞지 않은 전제에서 맞지 않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비전하고 가치, 성실성, 아까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하고 예의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해줄게요. 승승. 윈윈이 도대체 뭔가? 어떻게 나랑 다른 사람이랑 같이 윈윈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스티븐 코비가 했던 실험으로 나오거든요.
어떤 덩치 큰 남자랑 스티븐 코비랑 팔씨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이기면은 사람들이 스티븐 코비한테 1달러를 주고, 그 덩치 큰 남자가 이기면 덩치 큰 남자한테 1달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걸렸으니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스티븐 코비 계속 힘도 안 주고 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왜 손에 힘도 안 주고 져주냐? 내가 빨리 져줄수록 일단 당신이 돈을 많이 번다 이거죠. 그러면 당신이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할 때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나도 그다음부터 이기자. 그래가지고 그냥 팔씨름에서 지금까지 5달러 이상이 안 나갔었는데 그때는 많이 벌었다고, 50달러, 500달러인가 벌었다고. 근데 이게 윈윈이거든요. 똑같이 주어져 있어도. 그 얘기가 나와요.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기. 그 다음에 사과하기. 사과는 이제 1% 사과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내가 잘못한 부분을 찾아서 빨리 사과를 하는 거 있잖아요. 1%라도 진심으로. 근데 이런 얘기들은 어떤 거가 좋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정선이랑 저랑 그걸 얘기한 거, 정선이가 뭔가 잘못했죠. 하지만 저게 잘못한 건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제 잘못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먼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죠. 잘못했다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못한 사람들이 뭔가 더 미안하고 좀 더 잘 배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들도 인정을 하게 되고. 1% 사과를 하게 되면, 공동이 같이 있는 거에서 내가 잘못한 게 조금이라도 있을 때 먼저 사과를 하게 되면, 그냥 전체적인 일적으로 가장 좋은 건, 보통 일은 잘못한 것들이 오래 쌓이고 한 사람이 계속 가만히 가지고 있을 때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 사과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잘못해도 가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죠. 뭐 숨겨져가지고 아니면 암이 커져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1% 사과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리더는 1%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리더는 질책받는 게 아니니까. 리더는 사과하는 거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면 질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듣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 내가 어떤 잘못된 걸 들었을 때 스스로 나한테 메시지를 줘서 고치는 거. 피드백을 받고, 뭐 갑자기 왜 이런 피드백을 하냐는 밖에서 엄청난 이제 감정으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 슬퍼하고 뭐하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 그런 부분은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것 또한 인출이죠.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랑 원망하는 거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뭐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하다,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사과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용서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다 잘 이해하고 있으면 더 이상 자기개발이랑 경영경제랑 뭐 볼 필요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이걸 기업에다 대입을 시키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중에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자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때 자기가 이제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칙에 기초한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뭐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별로 자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유가 없다는 건 그거죠. 상대방이 나를 잘 못 움직이게 막는 거죠, 환경들이. 그럴 땐 보통 자유가 없다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서 스스로 뭔가를 잡고 움직이는 거는 자유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원칙이랑 자연의 법칙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자유를 뺏어갈까요? 아니면 자유를 더 줄까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람들이 잘 되면 더 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내가 이런 원칙이나 자연의 법칙이나 이런 걸 깨고 순간의 만족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재를 할까요? 제재를 하지 않을까요? 제재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학습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자기 맘대로 행동을 하면서 뭔가 막 열심히 행동을 하니까, 자기는 행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약을 줬는데 행동을 이렇게 자꾸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로워 보이지 않고,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지 않고 남들 뜻에 잘 따라서 움직였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마음대로 행동을 하냐 이거죠. 불쌍하게 보고. 그리고 뭔가 막 희생을 자꾸 하는 것 같고. 근데 희생이란 단어는 스티븐 코비 책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희생하는 사람은 희생하는지 모른대요. 그냥 나중에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좋은 걸 좀 버리니까.
그쵸? 하지만 저 희생하는 건 누가 느끼냐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느낀대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지금 당장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나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정선이를 계속 평소에 시간이 날 때마다 가르쳐 주죠. 그럼 남들이 볼 때는 아 좀 쉬지 왜 저렇게 가르치나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계속 잘해가지고 어떤 능력이 생기면 결국엔 저는 어차피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는 시간이니까 가르치면서 저도 배울 뿐더러 이 친구가 만약에 잘하게 되면 제가 할 일이 줄어들죠. 더 많은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잠깐 뭐 그냥 게임하고 잠깐 쉬거나 아니면 잠깐 책 읽는 것보다 훨씬 좋은 투자죠. 그런 게 나중에 좋은 걸 위해서 지금 당장을 좋은 걸 버리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러죠. 아 또 밤새도록 또 누구 가르치고 있으니까 되게 피곤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이런 원칙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죠.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 모습들은 항상 이래요. 되게 보면 빡빡해 보이고 너무 뻔해 보이는데 뻔해 보이는 건 그거죠. 더 뻔한 상황에 좀 덜 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랑 요새 최근에 성재가 같이 막 움직이니까 아마 성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자유롭고 생각보다 버라이어티 하거든요. 어때요? 혼자 노는 것보다 어떤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 없는 게 심심할 정도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어쩌면 다른 사람이 소모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런 시간에 이제 따로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집중하시면서 나머지 시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이제 유용하게 쓰시려고 항상 노력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의 자유나 이런 할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좀 느껴지나요 이게? 저도 특정한 뭐 장소나 시간대를 탈피해서 항상 머릿속에 해야 될 걸 담고 생각하고 이러려고 좀 연습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이것들을 한번 느껴보길 바래요. 이제 이걸 느끼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시간하고 장소하고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내면의 소리 섞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윈윈의 방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리더하고 리더가 아닌 사람들하고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보거든요. 그 갈등을 기회로 보는 게 리더죠. 그래서 이 갈등을 계속 찾아내죠. 근데 이제 그 갈등을 찾아낼 때 모습이 불평불만이나 뭐 이런 걸 같은데 잘 보면 그 갈등을 찾아내고 해결을 한 다음에 그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선 씨가 아마 최근에 올해 가장 많이 느낀 게 이거지 않을까. 사람을 리딩을 한다는 게. 정선 씨가 착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갈등 상황에서 좀 피하게 되죠. 약간. 그 갈등 상황을 기회로 안 보고 갈등을 피하게 된다는 거는 나중에 더 좋은 거를 버리고 지금 좋은 걸 찾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 계속 안 좋아지죠. 그 상황은 좋았는데 그래서 그게 기회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 제가 많이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또 저도 많이 항상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거 같아요. 좋아하고 친한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거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큰 것 같거든요. 뭐 사막에서 정말 그 물 마시는 느낌? 며칠 갈증이 있는데 물을 본 느낌이에요.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내가 친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잘 지내는 거는 물 마시고 싶은 욕구만큼 정말 이렇게 강한 욕구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지금 당장 조금 잘 지낼 거냐 아니면 나중에 더 크게 잘 지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할 것인가는 이제 이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이 가장 일반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좋은 사람한테 솔직한 말을 하기를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야 리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리더는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말을 못 하겠냐고 가슴이 아파서 그럼 이 사람이 죽든 아니면 둘 다 죽든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걸 얘기를 해줘야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더 절벽으로 가면 갈수록 상실감은 더 생기니까 제대로 빨리 얘기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명 의사 중에 혜림 씨 어떤 의사가 제일 좋을까요? 한 명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혜림 씨가 탄 고기를 좋아하는데 100번 탄 고기를 먹으면 암을 걸린다는 얘기를 암을 걸린다는 거 알아서 그 얘기를 해주는 의사. 두 번째는 결국 혜림 씨가 암에 걸렸어요. 무지하게 걸려가지고 그거를 막 잘 치료해줘서 막 혜림 씨 머리도 빠지고 뭐 팔 하나 자르고 막 이렇게 했던 의사. 어떤 의사가 더 중요한 의사인가요? 진짜요? 근데 사람들은 전자를 싫어해요. 불편하죠. 못 느끼고 있는데 얘기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항상 의덕 터지죠. 이 뭔가를 좀 너무 빨리 얘기하거나 어떤 사람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항상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항상 마음가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절대자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렸는데 이걸 고쳐주겠다. 이건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만 탄고기 먹으면 암 걸리니까 먹지 마라. 이건 잔소리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전자인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하지만 그걸 기회로 보고 어렵지만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정선 씨 어땠어요? 1년 동안 이거 느껴보면. 알면서 왜 어려운 건가요, 이게?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좋아하고 진짜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거의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거는 뭐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게 진짜 리더십이라는 거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분리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갈등을 피했더니 불행으로 변하죠. 안타깝죠. 그럼 나중에 그러죠. 그 새끼가 그때 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걔 때문에 재수없어서 암 걸린 거란 얘기까지 하죠. 다음에는 시너지. 이 시너지라는 게 참 어렵죠. 그 사람들끼리 만나서 힘을 내는 거래요. 그거는 일단은 두 가지죠. 한 사람이 뭐 시너지를 낸다는 거는 같이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건 간단해요. 제가 답을 가지고 제 답이나 혜림 씨 답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둘이 시너지를 낸다는 건 더 좋은 제3의 대안을 찾는 거죠. 그게 시너지거든요. 내 둘이 답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일단은 도덕적인 권위가 되게 중요하죠. 그 도덕적인 권위는 아까 했던 그 신뢰에서 바탕이 되는 거죠. 그 판단.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는 없죠. 그 신뢰성에서. 그 다음에 또 역시 대인관계에서는 신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왔던 그 도덕적인 권위. 이 두 가지가 합해야, 이 두 가지를 보여야 그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이 느닷없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너랑 나랑 같이 하면은 뭐 시너지가 되겠다 이러면은 난감해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아직도 이게 쌓이려면 멀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확실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통 그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친구가 만약에 놀러 오면 내가 먹던 거보다 더 열심히 요리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더 왜냐면 정말 자주 볼 사람이고 또 자주 보는 게 어떤 회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소탈하게 자주 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사람이면은 생각보다 그 요리에 더 정성을 쏟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만약에 뭔가 제안을 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먼저 제안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정말 쌓기가 한순간에 쌓기가 어려운 거니까 또 1대1로 쌓기도 어렵고 전체로 쌓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너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이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죠. 같이 이제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쌓이면 시너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게 아직 안 쌓였으니까 같이 약속하고 약속 지킨 적도 별로 없었고, 아까 이런 것들이 쌓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시너지를 내야 된다면 첫 번째는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들어야 되냐면 그 듣는다는 게 그냥 이 사람의 푸념이나 뭐 이런 걸 다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이 있는 것들을 들어야 아는 거니까. 뭐 어떤 사람은 눈빛만 보면 맞춘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그럼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서점에서 뭐 자기계발이나 뭐 이런 서점 중에 한 반 정도 책은
눈 보고 사람 알아맞추기 뭐 이런 게 나왔겠죠.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없었거든요. 심리학도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눈만 잘 보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눈만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조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고 뭐 하는지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듣는 것 중에서는 한 4가지가 있죠. 무시하기, 그 다음에 듣는 척하기. 듣는 척하기가 제가 볼 때는 데일 카네기 책 뒤에 듣는 척하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듣고 뭐 괜찮아, 대단해, 훌륭해 뭐 이런 거죠. 정말 괜찮고 대단하고 훌륭한지 내가 머릿속에 듣고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랑 만약에 은혜 씨랑 TT를 하기 전에 수많은 산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또 집안은 어떻고 집안 사정은 어떻고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할 건지 또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았거든요. 그건 좋은 질문들도 들어가야 제대로 들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듣는 척하고 생색내기는 은혜 씨가 무슨 말을 그래 뭐 그렇네, 내가 들어보니까 참 걱정스러웠겠다, 힘들었겠다, 너 어떻게 살았니, 정말 너 정말 대단해, 이런 건 듣는 척하고 생색내는 거죠. 3번째는 열심히 듣긴 하죠. 서로 대화를 하려고 골라서 듣는 거,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들만 끄집어내서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위에서 경청하기. 주위에서 예 그러면서 반응 제대로 해주면서 정말 집중을 해서 경청하는 것 또한 자신의 준거 안에서 듣는 거예요. 내 판단 안에서. 하지만 공감적으로 경청하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한테 듣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게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건지. 여기 보면 이제 인디언 토킹 스틱이라는 게 있대요. 공감적으로 경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정말 꼭 자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이제 토킹 스틱을 하나 들고 있어요. 자, 토킹 스틱을 해서 이 사람이 마음껏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것 같은지. 그때까지 설명을 해서 넘겨주는 거죠. 초반에 저걸 해봤는데 단점은 뭐였냐면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뭘 얘기하고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게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디언 토킹 스틱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그 얘기 중간에 다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계속 그려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해하는 게 이게 맞니? 이게 맞니? 해서 중간중간에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게 인디언 토킹 스틱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침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점은 이 문화가 익숙해지고 좀 하나의 좀 논리적으로 뭐가 좀 짜여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개념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 쓰면 좀 어렵고 제일 좋은 건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얘기할 때 잠깐 멈춰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게 맞는 건지 자꾸 확인을 해줘야 되죠. 말을 할 때 뱅뱅뱅 돌아서 어디 산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인디언 토킹 스틱이 매우 유용하죠. 그래서 이 2가지를 병행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책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자기가 할 말을 다 했고 아니면 이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기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그 말이 그대로 인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들은 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듣는 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공감적인 경청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가 있고 제대로 안 들릴 때는 커다란, 이게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일 때는 의미 규정, 말이나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이 사람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항상 하는 방식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뭔지에 대해서 같이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의미를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사전적인 의미하고 벗어나면 그 느낌에 맞는 의미, 그 단어를 다시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게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들도 저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사전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런 부분들까지 같이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해석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네모, 대학생 하면은 여기다 갑자기 뭐 군인 넣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충 고등학생일 텐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식, 이 사람은 데이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하죠. 이 부분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면 좋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당신은 여기서 시작을 했고 지금 어느 과정이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인식을 하기가 편하겠죠. 이건 이제 퍼즐 조각 맞추는 거라. 그래서 이 2가지가 문제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건.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이 2가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적극적인 아까 말한 그 공감적인 경청이죠. 이걸 해서 서로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나 내가 하는 주장 자체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이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서로의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같이 대화를 하자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뭘 만들자 해서 같이 제안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자는 건 더 같이 좋은 걸 맞춰서 좋은 걸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이 방향으로 해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죠. 상대방이 계속 이제 나한테 이해시킬 만큼 충분히 말을 했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바라봐야 돼요. 시너지를 낼 때. 그러니까 은혜 씨 같은 경우가 저랑 시너지를 낸 것 같은데 은혜 씨가 이제 그거였죠. 제 비서로 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블로그를 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은혜 씨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깜짝 놀랐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자기 블로그를 하는데 그게 직업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는 처음에 반대고 이 친구는 그걸 하고 싶다고 하면 찾아서 제3의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은혜 그래 네가 네 말도 이해하고 그냥 너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제 같이 퍼즐을 찾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어봐서 이제 음식 컨텐츠를 만드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나 잘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좋아하는 거는 요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퍼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시너지로. 두 번째는 은혜 씨가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싶다 이거죠. 앉아서 있는 것보다. 그럼 뭔가 이제 취재를 해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다가 테이스티 타임즈가 만들어진 거죠. 수많은 산책을 했고 말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 친구가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정리해주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저랑 신뢰가 쌓인 거죠. 일적으로는. 평소 다른 걸로는 뭐 씻는 거나 이런 걸로는 절대 신뢰가 안 쌓이는데 뭐 이빨 닦았어요 그러면 안 닦았다 그러면 닦았다고 해도 거짓말 하지 말라고 신뢰가 안 쌓였는데 이빨은 약속을 잘 안 지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죠. 뭘 같이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거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적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서로 양보를 못할 때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충분한 얘기를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되죠. 난 지금 이런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도 당연히 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대화를 컨설팅은 맞춤형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보면 적대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서로 싸우는 거죠. 다투고 논쟁하는 거. 하나는 방어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감정은 자꾸 차오르고 이러면 1 더하기 1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0.5 1도 안 되죠. 안 하는 만 못하죠. 그 다음에 타협적인 거 적당히 우리 맞춰서 합시다. 그래 너 이거 하고 나도 이거 하고 이렇게 적당히 맞춰서 하게 되면 1.5가 혼자서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제대로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제3의 대안을 하게 되면 이게 시너지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빠지기가 쉽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도 용기를 갖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랑 저 친구랑도 이제 저번 주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은 그거였죠. 그냥 너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 얘기했던 걸로 치고 바로 시작을 하자 이런 건 타협이었겠죠. 거래죠 이거.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문제를 이겨내면서 새로운 답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친구가 답을 가지고 온 거는 변환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만이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있었던 경우는 타협도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항상 이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지는 게 아니죠 절대.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말했던 거를 뭐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는 어떤 약속을 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고정관념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대화를 하는 이유는 이걸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항상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막 대화를 하고 있다가 뭐가 막힐 때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논쟁을 하고 있는지,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변환을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거래일 때는 거래하고 변화만 볼게요. 그 전에는 쓸모가 없으니까 승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타협을 하죠. 하지만 변화는 이런 순서를 거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이제 암하고 비슷한 병에 걸린 그 남편이 이제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게 뭐죠 그거? 온실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근데 그 남편이 말하는 건 갑자기 온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검정 비닐로 씌우겠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정원에 대한 욕심이 큰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주변 사람들도 욕할 거고. 그 미국은 또 외국은 그것도 있어요. 그 이 집하고 얼마나 조화롭냐에 따라서 어떤 집은 뭐 집도 못 고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상한 흉측한 걸 만들어 놓으면 정원에 그 양옆에 피해가 간다는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남편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화단을 만들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화단을 만들다 보니까 남편이 계속 이제 아침마다 뭔가 할 일이 생기잖아요. 아파도 약물 치료를 많이 받는 상황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꽃을 걱정을 하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온실을 만들어 준 거고 해서 남편은 오래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는 그런 거죠. 이 사람한테 그 부인이 옆집 사람들이 남편 의견에 너무 따라간 게 아니냐, 이게 된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얘기를 한 거죠. 하나하나 답을 찾아서 결국 시너지를 냈다고. 남편도 오래 살고 그 화단도 처음에 이제 온실이 아니고 이제 화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실도 이쁘게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를 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 답을 내기 위해서 만약에 저랑 뭔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는 대화를 했던 거예요. 일하는 시간보다 그 얘기했던 시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 저랑 만나면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죠. 길을 걸어다니면서.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거 좋은 건지를 이 사람도 잘 모를 경우에는 같이 찾아야 되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답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은혜 씨 같은 경우는 끈기 있게 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죠. 신문사가. 근데 이게 아마 이 과정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합의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어떤 시너지를 내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해결을 할 때.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그래서 리더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갈등을 기회로 보는 거라고. 갈등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보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갈등 없이 지낸다는 거는 똑같이 지낸다는 거니까. 적당히 타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을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당히 이 비전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비전을 찾고 상대방에게 비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정말 아들, 딸 가르치기도 쉽겠네요. 네가 어떤 것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가 어느 학교를 가는 거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비전을 찾아주면 알아서 가겠네요. 근데 모르겠어, 잔말 말고 해 이러면 절대 안 움직이겠죠. 그거 할 때는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이제 모범을 어떻게 보이냐면 내면의 소리를 찾은 사람이 아까 그 신뢰가 많이 쌓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일단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자,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봐. 나는 지금 이런 방향, 이런 목표를 향해서 지금부터 갈 거야. 그리고 한 방향으로 정렬. 자, 그럼 난 다른 것들을 빼고 이걸 집중을 할 거야. 왜냐면 다른 것도 물론 재밌지만은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힘을 내서 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모범으로. 몸소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럼 그때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약속하고 자주 보고 뭔가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고 싶고 지원자로 삼고 싶으면 아까 보였던 그 약속하기, 약속 지키기 뭐 이런 아까 9개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 9개 항목을 그 사람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심부름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사람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걸 되게 싫어했었죠. 동생들한테나. 그리고 항상 뭐 끝나면 고맙다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그 친구하고 서로 심부름이나 아니면 짜잘짜잘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오늘 와서 뭐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을 살면서 같이 하게 됐냐면 작은 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작은 거를 지켜주는 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겪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워야겠다 하는 게 뭐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뭐 어떤 책을 읽어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가는 것들이, 아마 이건 제가 볼 때는 미나 씨가 최근에 며칠? 한 이틀 동안 이걸 좀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거든요. 어때요? 그 배웠다는 게 옛날에 처음에는 책 읽는 거나 공부하는 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랑 뭐 어떻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어떤 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것보다. 저는 집에서 책을 혼자 읽겠다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죠. 그 방향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겪어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가 있어요. 배우는 게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 원이 있잖아요. 이 원에서 이쪽 성품적인 거 말고 그냥 뭐 기능인 거, 뭐 전략적으로 보는 거, 사람하고 협업하는 거, 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쉬운 거고, 이거를 같이 하루 종일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답이 너무 안 나왔을 때는 어떤 정말 훌륭한 사람들 일을 그냥 막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졌고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배우고. 지금 일하는 것도 한 50%는 딱 그래요. 그냥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자주 접촉을 하죠. 제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한테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판단하는 것들을 다 배우죠. 그게 다 배워지면 서로 이제 신뢰가 한번 쌓였잖아요. 그냥 도와줘서. 그럼 그 다음에 도와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돈을, 제가 어떤 컨설팅을 해주면 이 사람이 돈을 벌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움직여서 버는 거지, 제가 이 일로 돈 벌려면 저는 이제 이 시간을 뺏겨야 되니까. 이 사람도 돈을 벌었고 신뢰가 쌓였으면 그 다음 턴은 어떻게 될까요? 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겠죠. 또 저는 중간에 많이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못하면은 먼저 주거나 아니면 먼저 이제 옆에서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지 않다 보면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을 몰라가지고 많이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치 칼튼 호텔에 대해서 나오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 중에서는 그 말콤 볼드리지라는 그 품질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일 품질 좋은 서비스나 뭐 이런 상품한테 주는 건데 호텔로선 처음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호텔을 창업한, 호텔을 만든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리더십은, 그 조직에서의 리더십은 약간 개인 대 개인이었잖아요. 조직에서 리더십은 단순히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 소속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로 만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시너지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혜 씨가 제 비서로 있을 때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열심히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이 안 드는 게, 늦게 오고 일찍 가는 거를 상당히 좋아했으니까 그거는 여기가 재밌어도 이 소속한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시너지를 찾아서 그 일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잡지를 만들게 된 것도, 이북을 최초로 만들게 된 것도, 저희 회사에 은희 씨란 분이 회사 오기 전에 그 큰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때려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맛집 취재랑 뭐 이런 영상이랑 뭐 이런 레이아웃을 잡아서 잡지를 조그마한 게 내고 싶어서, 자기 돈으로 내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을 해야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이북이나 이런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이 분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더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너무 이제 큰 회사에 있다 보니까 부품처럼 일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그 500만? 스티븐 코비가 대단하긴 대단한 게, 그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뭐 100명, 200명이 아니고 500만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500만. 20년 동안.
그래서 내용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리더들은 직업 윤리를 보이는 건 평균 80점이었는데 모범 보이고 이런 것들 그건 뭐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이 떨어졌대요. 그건 20점밖에 안 됐대요. 평균 점수가.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건 뭐냐면 야 우리 무조건 이쪽으로 가자 이게 아니고 서로 얘기하면서 제3의 대안을 찾는 능력.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으로 얘기를 하자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했던 방식이 있으면 그 세상과 잘 소통을 해서 제3에 대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은 그 1대1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는 회사를 경영하신 분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걸 기업으로 그 상대방을 기업으로나 아니면 세상으로 바꿔보면은 사회로 바꿔보면은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전 없고 이런 걸 제시하거나 뭐 시너지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가 왜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리더십의 생명은 비전이고 모험이 어느 정도 다 보이니까 자랑거리가 없는데 자랑할 수는 없는 거다. 비전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냐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랑 어떤 것들을 하다 보면 그 빤한 거에서 아까 방금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빤한 거죠. 뻔한 거잖아요. 이 뻔한 거하고 이제 세상하고 소통을 하고 변해가는 기술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제3의 대안이 나오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은혜 씨한테는 그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제일 사람들이 실패했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던 게 첫 번째는 어떤 강의를 하든 사람들은 자율적이면 도망간대요. 출석을 안 부르고 학점하고 상관없으면 대부분. 두 번째는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정말 최고의 강사가 아니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심지어 다른 강의 같은 경우나 다른 것들은 강의 말고 다른 컨텐츠들도 있어가지고 그 컨텐츠 보러라도 오는데 이건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실패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썩 그렇게 실패한 모델은 아니죠 지금. 왜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만의 비전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비전으로 계속 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그걸로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는 기회가 어떤 사람 눈에는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 눈에는 너무 많은 경우에요 기회가.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뭔가를 같이 해봐서 그 기회를 보는 방법이랑 그 기회를 딱 보게 됐으면 목표 지점이 생기죠. 그 다음에 현재 자기 모습을 보는 통찰.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2년이 걸리면 2년 후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 것까지 보는 예측력.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돌파하는 끈기랑 창의력을 한번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한순환 사이클이죠. 그게 없으면 항상 모호하죠 세상이. 어느 날은 막 기분 좋을 때 막 자신감이 있다가 어느 날은 세상이 무섭다가 어느 날은 모호하죠. 한 번도 돌파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똑같거든요. 어떤 공식에 맞춰서 문제를 계속 풀다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풀리죠. 근데 그 단계까지는 참 모호하죠.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비전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어려운 단계나 아니면 쉬운 단계 아니면 꾸준히 돌파를 해서 거기까지 가보는 모습을 보거나 경험을 해보거나 해야 그 비전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헛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인생의 성패는 20대 초반에 10대면 더 좋고 이런 경험을 한번 겪어보느냐 못 겪어보느냐가 성패가 될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때 배우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땐 같이 참여하고 또 같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같이 제3의 대안을 내보고 그게 또 틀리면 또 제3의 대안을 내보고 그리고 실패가 만약에 그래도 실패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는 그럼 또 제3의 대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를 우리가 원했던 거 이상으로 성공을 해봐야 그제서야 이제 공부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는 내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같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멘토라고 하는 거죠. 멘토는 방향을 제시하지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재밌고 배우는 사람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참 이거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 해보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정선 씨가 많이 힘들었죠. 가르치느라고. 하지만 정선 씨는 기회가 있고 만약에 내가 잘할 확신이 있다면 더 많이 가르치고 싶을 거예요. 맞죠?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정말 그것들을 한번 해보느냐 못하느냐 못 해보느냐가 인생에 너무 큰 차이고
또 하나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형한테 그 얘기해줬던 게 성공을 하려면 꼭 그걸 해보라고 한 거죠. 같이 돌파해보는 거. 하여튼 문제를 못 찾죠. 그래서 지금 이게 미나 씨랑 1월 15일까지 뭔가를 그냥 같이 해보기로 했거든요. 일단 글짓기 하나를. 그래서 계속 붙어서 지금 글짓기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처음 글짓기는 그거죠. 여러 번 써보고 어떤 문법에 잘 맞는다고 좋은 글은 아니죠. 문법에 맞지 않은 좋은 글이 더 많죠. 왜냐면 어떤 글을 강조를 하거나 뭘 하다 보면 문법에 좀 벗어나거든요. 문법에 벗어나는 게, 잘 쓰는 사람은 문법에 벗어나면서 글을 쓰는 게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요새는. 그렇다면 결국 글 쓰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것들을 잘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단계잖아요. 그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 이제 멘토가 되는 거고, 서로 그렇게 주고받고 멘토와 멘티 관계가 되니까 서로 상당히 재밌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부러워서 밤에 희한하게 평소에는 배우겠다고 잘 찾아오진 않는데 갑자기 막 찾아오는 일이 생기죠. 또 어떤 분은 시작하기 전에 자기는 이렇게 못 배우는 거냐고 울기도 했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느닷없이 찾아와서 왜 자기는 뭐 자기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냐, 자기도 가르쳐달라고 땡깡을 부려서 갑자기 느닷없이 밤늦게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쵸 지영씨? 네, 막 11시 갑자기 찾아오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분은 왜 녹화를 안 해주냐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화를 내고 배우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이걸 한번 겪어본 사람이라. 지영씨 같은 경우도 짧은 기간에 편입을 했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한번 내가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여기를 다닐 거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면서 한번 해결을 해봤던 사람은 그 비전이나 이런 게 소중한 거라는 걸 좀 알죠.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은 그거조차 이제 모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재빨리 이걸 빨리 만들어드리고 싶죠.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한테. 왜냐면 그 사람 자체는 비전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그럼 항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판단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님도 안타까운 게, 제가 가진 능력이 이만큼인데,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강의밖에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 준 게 살짝 그걸 방향만 바꿔보게 해준 거죠. 하지만 그걸 가장 좋은 건 같이 계속 경험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하는 모습을 같이 하면서 가는 것들이 정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사람을 바꾸죠. 그래서 만약에 제 사촌 동생, 그러니까 건이는 특이했던 게, 제가 공부를 좀 가르쳐가지고 성적을 올렸다면 석이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올린 거예요. 이것만 보여줘도 되니까.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비전을 찾죠. 우리가 어떻게 살자. 그리고 조직 같은 경우는 그 사운이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기업을 설명하는 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옛날에 망했던 후지츠 같은 데는 뭐 200개가 있었대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적은 게 200~300개가 있고, 어떤 회사는 그걸 매일 시험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달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지키겠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현실에 맞춰가지고 그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거든요. 첫 번째는 이 4가지 현실 4가지. 첫 번째는 그 시장 현실. 조직과 팀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조직과 팀과 사람들은. 그다음 두 번째 핵심 역량, 나만의 강점은 뭔가.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의 욕구, 가치, 그 사람들이 소중한 게 뭔가. 이 4가지를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비전이. 그러니까 이제 정선 씨가 나를 뭐 고마운 서점이라는 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2.0 버전이 될 때, 그때 이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 역량하고 시장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설명하지 않으면 감동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EBS에서 무슨 뭐 성공한 사람 뭐 불러가지고 뭐 한다는데, 왜 제가 나간지 모르지만 가서 얘기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게 이 2가지 얘기를 한 거죠, 정선 씨에서. 정선 씨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초점에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3가지 부분에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컨설팅 할 때도 그래야 되거든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전을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비전이야 뭐 어디서 따올 수도 있고 누구 걸 베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움직이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 악보에 비유를 해요. 악보대로 이제 연주를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잘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쵸? 받아들이기만 하고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면은,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100%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다가 연주를 하면은 다른 음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 악보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면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많은 피드백을 받았던 사람들이면 모른다 안다에 대한 말을 중간에 말을 못 하다 보니까, 또 뭘 모르는지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악보를 잘 만들고 얘기가 끝났는데도 다른 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특히 그 경청에서,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서로 물어봐 가면서 제3의 대안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게 안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가르쳐 줄 때는 가르쳐 주는 시간은 짧은데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앞으로 나랑 어떻게 배웠으면 좋겠고 이런 걸 결정하는 시간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미나 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한 28일부터 1월 15일까지 배운다면은 아마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뭐 12, 13, 14, 15 아니면 13, 14, 15 한 3일 정도만 가르쳐 주겠죠, 제대로. 그 전에는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이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파악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모르는 걸 모를 확률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파악하는 시간이 10일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악보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연주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악보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가르칠 때나 아니면은 어떤 공통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갈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상대방이 불편해한다고 어떤 얘기를 솔직하게 하지 않거나 뭐 이런 습관들이 계속 길러지게 되면 절대 좋은 악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좋은 악보를 쓰고 나중에 행복하려고 지금 좋은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서하고 전략계획.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서로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멋있게 처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글을 쓰더라도 정말 멋있게만 아니면 재밌게 쓰기 위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글들이나 우리가 했던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룰 건지 그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를 성장을 시키고 정말 그 정성스럽게 담은 컨텐츠를 다른 사람과 나눠서 다른 사람도 성장을 시켜서 그 좋은 일들이 계속 회전이 돼서 잘 되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건 사명서죠. 전략 계획은 그래서 우리는 뭐 일요일날 해서 뭐 비디오 카메라 어떻게 찍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안 맞췄다면 그렇게 해놓고 일요일날 딱 보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 갔던 기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거부터 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안 되죠. 그러니까 방금도 저랑 많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바로바로 되는데 놓쳐봤던 사람들은 정말 뭐 배우겠다고 혹은 어떻게 해서 왔던 그 사람들 또한 이게 희한하게 안 되죠. 왜냐면 같은 악보를 아직까지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되려면 첫 번째는 일단 돈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좋은 뜻을 그러니까 올바르게만 가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안 봐요. 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정성, 우리가 이거를 뭐 1년 동안 할 거면 1년 동안 우리가 그 돈이 있는지, 돈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그 관계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그 봉사하는 그 뭐 야학기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 시설이나 이런 데들, 그런 단체들이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하고 같이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보통 이제 뜻에 막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그 올바르게 성공을 하자는 게 이 두 가지를 잡자는 거예요. 저희가 자주 쓰는 말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하야 같은 경우는 왠지 이 두 부분에 너무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그걸 알려주는데 포커스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가는데 안 사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죠. 수익이 있으나 사명이 없는 거는 막 확장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고, 사명은 있으나 수익이 없는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엮어야만이 열정적인 초점과 실행이 생기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선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또 너무 현실적인 사람들은 좀 이 부분을 많이 봤으면 좋겠고, 오래 못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은 좀 이쪽을 많이 보죠. 수익이 있으나 사명이 없는 거. 그래서 어렵게 이루고 오래 못 가죠. 하지만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너무 이쪽으로 이렇게 마인드에 너무 치우친 사람들, 사람 좋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쪽으로 많이 가면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실패하고 뭐 이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균형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맞는 부분이나 아니 본인이 자신을 못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업을 해서 가는 게 성공을 하는 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행할 때 전략이 왜 필요하고 전략 계획의 실행, 이거는 이제 좀 짧게 설명을 할 건데요. 그냥 가장 좋아하는 문구들만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먼저 전략을 하고 그렇게 악보를 그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일은 모든 두 번 창조가 된대요. 먼저 마음속에서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실제로 창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막 무조건 막 뜻하는 대로 밀어붙이시지 말고 마음속으로 먼저 창조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큰 이제 신문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 이제 아주 언론계에서 괜찮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만들게 될 때는 지금 마음속으로 창조되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까 이제 뭐 그때 태영 씨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내려가지고 와서 본 거죠. 마음속으로 창조하는 걸 보려고. 그리고 이런 것들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가 밤 늦게 뭐 컨텐츠 찍을 때 요새 자꾸 이제 은혜 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은혜 씨가 정말 이걸 많이 겪어보셨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건 그 전에 뭔가가 보여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우리가 물을 끓은 다음에 면을 넣고 뭐 스프 넣고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물을 끓이고 뭐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놓으면 이게 끓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안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먼저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창조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 겪어보셔야 돼요. 빠른 시일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 이제 전략들은 뭐 7개, 11개, 15개 이런 것들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초점을 분산시키는 게 목표가 되니까 한 개나 두 개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갈지.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뭐 내규나 규칙을 정하는데 그게 뭐 30개, 40개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두 개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올바르게 성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작지만 글로벌하게 조그마한 조직에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자. 그런 거에만, 그런 일에만 집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공장 만들고 이런 짓은 안 하죠. 기회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 두 개만 보는 거죠. 기껏 해봐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뭐 우리가 하는 것들 나누고 뭐 키우자 뭐 이런 것까지. 하지만 이 3개 정도 하면 사람들이 까먹어서 항상 그 2개만 하죠. 2개만. 그 2개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을 할 때, 내가 뭐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이 2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고, 리더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진 메시지를 하루에 50번 이상을 해야 성공을 한다. 그 메시지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때는. 뭐 이런 것들. 팀워크. 초점과 팀워크 환경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구체적으로 업무로 전환하고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규율, 그 다음에 서로가 신뢰하고 효과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한 40몇 개를 해놓고 사람들하고 같이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던데, 이제 하나만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좀 되는 것 같죠. 협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지키려다 보니까 협력하려는 마음이나 그 생각을 잃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 줄로 나타내는 게. 그 다음에 이 2가지가 중요하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열정을 만들어주는데, 첫 번째는 왜 누구, 왜 우리가 이거 하고 누구랑 하는 건지, 이게 목적하고 비전하고 가치죠. 어떻게 언제 하는 것들은 전략이죠. 그리고 무엇, 뭘 하는지, 이 부분이
열정과 초점의 실행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6화 원칙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복잡하게 어떤 시스템을 막 만들어놔요. 그래서 막 이거 하나도 책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시지 말고 편하게 이런 편한 단어들을 가지고 자꾸 이제 떠올려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음속에서 뭔가 창조가 되는 게 느껴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다 보면 현실에서 창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어떻게 이제 사람이 그 어떤 비전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정말 중요했고 그 믿음에는 신뢰라는 게 필요했고 그 신뢰는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렸죠. 그 신뢰는 간단하게 그냥 뭐 몇 번 보고 뭐 말 몇 번 지키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복잡한 거죠. 그 신뢰성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약속도 하고 같이 뭘 겪어보는 거죠. 겪어보면은 이 신뢰의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뭔가를 같이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신뢰의 속도를 빨리빨리 하는 거죠. 신뢰성을 계속 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영 씨랑 만약에 지연 씨랑 같이 뭔가 일을 하게 됐을 때도 지연 씨랑 조금 더 빨리 일을 하게 된 원인도 이 신뢰가 빨리빨리 쌓인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쌓인다는 거는 좋은 도로가 연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서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던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전부 다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 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나를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려면 자주 약속을 하고 그 자주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두 가지만 하면 쌓이겠죠? 그 다음에 비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이 시너지를 그 두 명이 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해주는 건 대강경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잠재 능력까지 대화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잠재 능력이 나와서 제3의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엔 제가 먼저 모범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나 먼저 아는 리더는 선택을 하는 거니까 먼저 깨닫는 사람이 모범 보이고 그걸 통해서 다른 것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같이 가면은 연결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게 듣기에는 너무나 뻔한 윤리책 같은데 이거를 실행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재밌게 하고 이럴 방법도 없는 게 너무 엄숙한 내용들이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매일매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안 잃어버리게. 참 뭐 졸릴 수밖에 없는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해